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중부지방에 펑펑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크게 전체화면도 한번 보실까요? 눈 내리는 광화문 하늘입니다. 지금 벌써 많은 양의 눈이 쌓여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서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을 보기에는 참 좋은데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차 운전하실 때 그리고 보행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북미회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눈 내리는 아침 돌직구쇼와 함께 하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북미 회담이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스몰딜 선에서 합의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비장의 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 과연 뭘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비장의 카드는 바로 금강산 관광, 북미 스몰딜 우려소, 금강산 관광 꺼내 들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스몰딜 아니다. 통 큰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빅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 북미 회담을 며칠 앞둔 이 시점에 요런 카드, 요런 말씀을 꺼내들었어요. 남북 경협이 시작된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이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해본 결과 현재 청와대가 금강산 관광을 실무적으로 준비 중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금강산 관광 카드를 그런데 비핵화 조치도 없이 너무 일찍 꺼내는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의 하노이 3인방이 메트로폴 호텔을 함께 찾았다. 김창선 부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숙소는 메트로폴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선 부장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나가 있는 저희 채널A 취재진 카메라에 김철규 북한 호위부 부사령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철구 부사령관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마지막 방패지기를 자처했던 인물입니다. 잠시 후 그의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황당한 여가부의 방송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외모의 걸그룹의 출연을 줄여라. 역풍맞은 여가부. 진선미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른바 방송 출연진 가이드라인을 냈는데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너무 획일적이다. 우리 여자 걸그룹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외모의 걸그룹의 출연을 줄여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낸 겁니다. 하태경 의원은 군사정권 시절이냐, 전두환이냐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과연 여가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네티즌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태극기 무대가 휩쓴 한국당 연설회. 어제 대구에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빨갱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XX놈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는 오세훈 후보를 지칭했었던 거고 XX놈은 급기야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XX놈이라는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부들부들 손을 떠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왜 그럴까요? 원래 이쯤 되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컨벤션 효과가 쏟아져야 하는데 다음 경향신문은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이 효과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역컨벤션 효과. 오히려 부작용이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썼어요. TK 연설에 태극기 집회를 방불케 했다. 나가라 빨갱이 문재인 탄핵 난장판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전당대 합동 연설회가 있었던 외부에는 대형 태극기가 등장을 했고 일각에서는 또 진보주의적인 시민단체가 역사 왜곡 적폐정당을 쓰레기통에 버리자라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난장판이 됐었던 한국당 전당대회 연설회의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어휴, 깜짝이야. 불꽃 튀는 나스카. 이게 바람직한 불꽃은 아닌 것 같아요. 전통과 역사가 깊은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서 열린 나스카컵 레이싱 대회에서 무려 21종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다가 몇 대가 부딪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꽃을 튀면서 20대가 넘는 차량이 혼비백산 뒤엉키면서 불꽃을 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해서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눈이 오늘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미끄럽지 않게 빙판길 그리고 눈길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졸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젠틀한 꽃중년 김광산 변호사님,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국회의 미래 박용진 의원,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베테랑 여기자 채널A 박소영 기자와 졸직구쇼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과 함께 오늘 탑뉴스로 졸직구쇼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북미 베트남 회담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채널A 취재진 카메라에서 한 가지 독특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의 동선을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요. 그가 탄 벤츠 차량이 갑자기 흑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던 겁니다. 바로 이건데요. 오전에만 해도 깨끗했던 김창선 부장의 이 벤츠 차량이 오후에 한나절 동안 어딘가 다녀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흑투성이가 돼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창선 부장과 이 북한의 실무자들이 과연 어디를 다녀왔길래 이렇게 흑투성이가 됐는지 저희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산업단지가 있는 박린과 하이퐁뿐 아니라 북한군 묘지가 있는 박장을 다녀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북한군 14명의 묘지를 가려면 비포장 도로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죠. 김창선 부장이 탔던 그 벤츠 차량이 흑투성이가 됐던 겁니다. 북한 외무성 직원들도 북한군 묘지를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군 묘지 하노이 북동쪽 6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장 시내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불구불 마치 우리 옛날 그 시골길을 연상하는 것 같아요. 포장이 안 된 시골길, 한 70, 80년대 시골길을 보는 것처럼 한 500m 정도 들어가야 낡은 철문이 있는 묘지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묘비에는 전사자 이름과 출생지, 이렇게 열사, 차, 수, 해 이렇게 사망 날짜 그리고 출생지 이름이 한글로 또렷하게 붉은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2002년에 여기에 매장돼 있던 시신이 모두 북한으로 송환됐지만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참전군인 만큼 베트남 측에서 묘비와 추모비를 이처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김창선 부장 일행이 다녀갔다라는 것은 김정은이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이곳을 참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의 북한군 묘지 관계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Nói này đúng chính xác là 11 giờ 15 phút hôm nay là có một cái đoàn ngoại giao của Bắc Hàn Quốc họ sang họ thăm không hả anh? Chính xác thì anh? Chính xác vâng. sở ngoại vụ đưa lên đấy. 지금 베트남 묘지 관계자도 저희 취재에 응했어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곳이 어떤 묘지이고 박수훈 차장.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참배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김창선 부장이 그제 방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또다시 북한 외무성 직원들이 이곳을 방문한 것을 북한 그 묘지 관계자가 확인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이 베트남에 오는 시기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최대한 길게 봐도 일주일 정도 남은 건데 지금 숙소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박장을
두 번이나 북한 관계자들이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 찾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그 의미도 있습니다. 박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하노이에서 45km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보시면 60km 정도. 뭐 가는 길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떨어져 있고 또 베트남군 참전 북한군 14명의 묘비가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 추모 공원인 셈인데요. 아무래도 이 혈맹의 상징이죠. 북한과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예전부터 혈맹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을 치를 때 김일성 주석이 내가 파병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수백 명의 이 북한의 공군 그 조종사와 육군을 파병을 한 사례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치렀고 이때 전사한 이들을 위해서 베트남이 이렇게 추모 공원을 만든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그 약속을 자기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혈맹이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잠시 관계가 소원했지만 지금 이렇게 복원이 됐다. 김일성 주석 때처럼 베트남과의 관계가 복원이 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사실은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 조선중앙 TV에서도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었던 북한군 공군 조종사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 TV의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여 서쪽 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던 적의 공중 비적들을 무자비하게 답새겨 조선인민군의 번개를 남김없이 보여준 공군 송대. 박정화 대변인, 우리가 예전에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호치민 주석과 회담을 하는 모습도 흑백 장면도 보여드렸는데 그 유명했던 만남 이후에 북한군이 공군 조종사를 베트남전에 파병을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때 그 베트남 전쟁이 있을 때 베트남 당국이 북한에 요청을 한 게 이제 공군력이 부족하니까 공군력을 많이 보강해달라고 해서 미극기가 30대 그리고 그 공군 1개 대대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총 87명의 공군 조종사가 북한의 공군 조종사가 이제 베트남전에 파병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14명이 이제 희생을 당하는데 그 14명의 그 참전 희생 비가 지금 어제 김창선 부장이 다녀왔던 그곳이죠. 좀 전에 우리 박소연 차장 말씀 주셨듯이 그 작년에 있었던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사실은 어떤 국가를 국빈 방문하는 게 이제 그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이고 그다음에 나도 이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혈맹인 베트남을 방문한다라는 의미를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참전 용사비를 참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독특한 장면이 어제 베트남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포착이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 남북회담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V자로 둘러쌌던 건장한 남성들 기억하시죠? 김정은의 호위부대, 호위사령부인데요. 이 호위사령부를 총괄하는 김철규 부사령관이 베트남에서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른 아침부터 북측 실무진 숙소인 영빈관 앞이 북적이더니 건장한 체구의 남성들과 이 중년 남성이 나타나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인사하고 함께 승합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 누구냐? 바로 김정은의 경호 책임자인 인민군 상장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입니다. 보통 김정은이 움직이면 선글라스를 낀 호위부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인해 장벽을 치는데 지난 싱가포르 북미 회담 때도 이 김철규가 목격이 됐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김철규 부사령관의 모습을 보이시죠? 마지막 방패를 자처하면서 직접 나서고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도 김철규 부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싱가포르 총리와 야경을 즐길 때도 제일 앞에서 경계를 선 인물이 바로 김철규 북한 호위부 부사령관이기도 합니다. 김병민 박사님, 김정은의 호위무사까지 지금 베트남에 왔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역력해요. 북한의 김정은의 올스타 팀이 전부 하노이에 떴다 이런 얘기들이 올스타. 들어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긴장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은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된 리조트에서 회담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1박 2일 회담을 하는데 그 이전에 앞서 베트남과의 정상회담까지 하게 되면은 3박 4일 일정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다가 하노이라고 하는 곳은 오토바이가 심각하게 지나다닐 정도로 교통체증이 있고 예. 도심의 한복판에서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호는 누구보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민감하죠. 그런 과정에서 김철규 지금 부사령관 같은 경우는 온몸을 던져서 철통 같은 호위를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현재 급파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로 치게 되면 김창선 부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근거리에 곁을 지키는 비서실장 같은 역할입니다. 김철규 부사령관 같은 경우는 경호에 대한 총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순간부터 한치에 대한 경호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임무들을 아마 하노이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베트남의 분위기는 들썩들썩한데 그런데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안 하기를 원한다. 핵폐기가 아니라 이른바 스몰 딜로 그쳐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큰 진전을 전망한다. 빗들일 거다라는 기대감을 청와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다라고 금강산 관광 카드를 어제 공식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교 소식통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빗들 가능성이 있더라도 정부가 금강산 카드, 아껴놨던 카드를 먼저 꺼내드는 건 대북 제재 완화 동의의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다라는 우려를 국제사회에서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박용진 의원님, 실제로 청와대가 금강산 관광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주고받기인데 지금 북한으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만 먼저 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저 말씀에는 전제가 있는 거죠. 일단 이번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 양측 간의 제재 또 비핵화의 한 단계들을 서로 이뤄내게 되면 이른바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그러면 어떤 역할과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아마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신 정도면 예.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그리고 이 관련 당사국들과 다 협의가 어느 정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지레짐작해서 마음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협의가 예.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단순히 미국과 북한 간에 주고받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게 평화는 경제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다. 예.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제는 그 대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퍼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새로운 경제 활력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기껏 잘해갖고 남북 문제 풀어놓고 북한 시장 열어놨더니만 일본부터 뛰어들어간다. 혹은 중국이 다 챙겼더라. 이러면 저는 우리 정부가 더 욕먹을 거라서. 더 욕먹을 거다. 그래서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전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새로운 시장의 개척 이렇게 바라보고 이 예. 문제를 보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은 비핵화. 그렇습니다. 이 전제 조건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대구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XX놈, 급기야 빨갱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험악한 이야기들이, 빨간 이야기들이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계속 들리는 걸까요? 어제 대구 합동연설회 장면, 주요 장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 놀라웠다 도망갈 때 끝까지 당을 지킬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고 하면 국민들이 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전국 예산이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정부 예산만 늘었습니다. 대한민국 나는 제조기 김진태 그 입을 다물어라.
아이고, 참. 김병준 박사님. 네. 어제 영상을 보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올라가도 뭐 빨갱이 XX놈 욕설과 함께 김진태를 연호하고 오세훈 후보가 연설을 끝내도 김진태, 저기 어제 전당대회 현장은요.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이 장악을 했다. 그렇게 봐도 뭐 무방하죠. 그리고 욕설이 난무했다.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대한 합동 연설회가 있었던 자리인데 3,000석 정도의 좌석이 있었다는데 그게 꽉 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3,000석 정도 되면은 김진태 의원이 수차례 주장하는 게 내가 태극기 부대 당원 입당시켰다는 게 수천 명, 8천 명 정도의 입당원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많게는 3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좀 허풍이 있지 않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현장을 보니까 김진태에 대한 유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이게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라는 말이 있는데 전당이냐 분당이냐. 실제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에 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축사하러 올라가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내려와라 등에 대한 욕설이 난무하는 거예요. 예.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5.18 망언들에 대한 사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정명 의원 제명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유보가 됐는데 이러한 일들로 지금 현재 이들이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는 게 한국당의 전대 흥행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징계를 요구했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우리 김진태 의원한테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뭐 빨갱이다 이런 욕설까지 난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 예전에 뭐 직접 출마도 해보셨고 또 뭐 공천심사위원도 해보셨잖아요. 어제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아 이러다가 김진태 의원이 마치 당선될 것만 같은 당대표로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전당대회를 보면 말이죠. 예. 김진태에 의한 김진태를 위한 전당대회 같아요. 그래서 바이더 김진태, 예. 포더 김진태, 오브더 김진태. 근데 사실 1970, 80년대 전당대 때 저런 전당대회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뭐 역사적 퇴행이네 뭐 그런 얘기도 사실은 꺼낼 정도의 어떤 전당대회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자유한국당의 어떤 전당대회가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을 보면 굉장히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라는 그 한쪽만 보고 가는 대표의원 후보랄지 최고위원 후보들의 어떤 행태를 보면 이게 사실은 자기가 어떤 눈앞에 있는 정치적인 어떤 영광을 위해서 길게 보는 어떤 정치적인 자기의 운명을 다 버리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뭐 김병준 비상위원장에게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예. 오세훈 전 시장한테도 빨갱이라고 해요. 벌써 빨갱이가 2명 나왔어요. 도대체 빨갱이 규진이 무엇인가? 예. 참 극우 정치에 몰입하고 있는 저 전당대회를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더욱 걱정되는 것은 네. 지금 전당대회를 이제 태극기 부대가 완전히 접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점입가격으로 돼요. 그런데 만약에 대표위원은 김진태, 최고위원 김순례, 그 최근에 또 아주 젊은 친구가 하나 등장을 했죠. 예. 김준교. 예. 아주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랄지 뭐 이대로 가면 김정은의 우리가 노예가 된다고 말한 또 일종의 청년 정치가 또 하나 또 거기에 개입을 했어요. 그 3명이 선출된다면? 3명이 선출된다면 뭐 어떨까요? 이건 뭐 그러지 않으려고 보지만 그러면 일단 자유한국당 자체는 뭐 서로 어떤 선택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최고위원 후보 선거에 출마한 김준교 후보, 최고위원 후보, 청년 몫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이냐라는 발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평화 떠들면서 뒤로는 북한이 핵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 한국당 연설의 활용 점정을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가 찍은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님. 예.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나는 저자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저딴 게 어떻게 보세요? 거의 전당대회가 19금 수준 19금이다. 있네요.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걸 뭐 왜 여당이 야당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 건전 야당이 존재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바르게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 실수하게 되거나 잘못 판단하게 되게 될 때 그거를 보조해주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비판도 해주고요. 건전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제1야당의 역할입니다. 이게 정치 교과서죠. 그런데 지금 건전 야당이는커녕 19금 야당으로 지금 거듭나려고 하고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무슨 정치적 용기인 양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보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칭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뭐 그냥 막말하고 사석에서나 해야 될 얘기를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언론 앞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용기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거 정말 좋지 않은 행위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자꾸 저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되면 뭐 민주당은 웃음 짓고 표정 관리할 거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국회에서 합리적인 상대 파트너가 있어야 국회 운영을 같이 하고 일정도 잡고 갈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국회가 계속해서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 국회 관리를 못하게 되면요 나라가 갈 수 있는 4바퀴 중에 한 바퀴가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예. 저는 아주 지금 우려스럽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 젊은 분이 말이죠. 예. 김준교 후보 연설을 하시는 걸 어디서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연설은 잘 못하시면서 설득력 전혀 없게 전달하시는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의 막말이라 한다.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죠. 예. 대통령을 비판하실 때요. 설득력 갖고 표현력을 잘 가져서 아주 적절한 비판을 하게 되면 박수를 받지만 그렇게 하시면 태극기 부대 일부의 어떤 극우 세력들에게 표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박수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예. 정치를 앞으로 하시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분이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실망스럽고 저렇게 막말이 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절망스럽습니다. 절망스럽다.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가 그런데 과거 한 방송국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했던 발언이 다시금 회자되면서 그때 그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언 어떤 발언인지 함께 보시죠. SBS에서 방송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짝이라는 프로그램. 남자 솔로 3-4명, 여자 솔로 3-4명 합숙해서 거기서 서로 마음에 드는 파트너 골라서 되면 커플, 안 되면 꽝.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남자 3호로 나왔었던 거예요. 짝의 남자 3호.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 싫어? 그런 말이야. 내 소중한 시간을 왜 다른 여자를 알아보는 데 쓰냐? 미쳤냐? 그 시간에 일하고 말지. 그러니까 본인이 싫다는 여성 당시 파트너에 대해서 그럼 말하라. 나도 내 소중한 시간 여자한테 안 쓴다. 나 일할래. 라고 발언을 했다. 그리고 여자한테 돈 쓰는 건 안 아까운데 시간 쓰는 건 아깝다. 상당히 이거 차라리 돈 쓰는 건 아깝다라고 하는 게 덜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박수민 차장. 이 발언을 그때 당시 그 짝 프로그램에서 왜 했고 지금 김준교 후보는 전 처음 보는데 누굽니까? 네, 지금 김준교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8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짝에 출연했을 때가 2011년이니까 한 지금부터 한 7년 전, 8년 전쯤 이제 출연을 한 거죠. 30살쯤에 이제 출연을 한 건데요. 그때가 그 짝 모태솔로 특집이었습니다. 특집이었는데 네. 그때 특집이 모태솔로 특집이다. 네, 그래서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네, 일하는데 너무 바빠서 연애를 못 해봤다라는 솔로들이 모이는 그런 편에 이제 출연을 한 건데 당시에 엄청난 특집이었네요. 네, 당시에 카이스트를 졸업을 하고 서울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를 졸업한 이후에 수재요? 네, 대치동에서 수재. 수학 강사를 한다라고 예. 자신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출연을 했는데 이 말이 왜냐하면 이 김준교 후보가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너무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이렇게 계속 다가간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한 출연진이 그렇게 무턱대고 들이대면 여자들이 싫어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성한테 무턱대고 들이댔긴 했군요. 뭐 그렇게 이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 제작진이 이제 좀 잘 해보라는 뜻에서 조언을 한 건데 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돈보다 시간 쓰는 게 아깝다. 네, 그러면서 이제 후보들이 원래 마지막에 서로 마음에 드는 그 상대에게 이렇게
투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고르도록 돼 있는데 그런 최종 선택을 하지 않고 혼자 그 전에 이제 나갑니다. 최종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나왔다. 네, 나가버리는 그런 이제 결론을 보이는데요. 이 김준교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2007년에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회창 후보의 이 사이버 담당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과 2012년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지만 다 낙선했습니다. 제가 첩보에 의하면 이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김병민 박사의 중학교 같은 학교 같은 반 절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반 그부였던 사실을 제가 입수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몰랐던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저도 접하게 되는데요. 중학교 때 정말 이 준교라는 학생이 꽤 유명했어요. 그래요? 준교 때문에 같은 반이었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절대로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김병민은 2등.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무조건 전교 1등은 김준교였어요. 머리가 좋았군요. 정말로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던 공부도 친구였고요. 잘했고. 부부관계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였고 짜게 발언을 보니까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있는데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시간 쓰는 건 아깝다. 중학교 때 저희는 산곡대교에 있는 학교에 다녔는데 항상 쉬는 시간이면 나가서 공 갖고 뛰면서 축구하는 게 일이었는데 준교는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시간 쓰는 것보다는 자기의 발전에 노력하는 게 조금 더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도 잘해서 과학고 가고 카이스트 가고. 지금 이렇게까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충격인데 준교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과학고 카이스트를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상당히 전략적인 발언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돼요. 어제 저 발언은 전략적 발언. 지금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는데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 연일 외치게 되는 당원들의 모습을 보니까 급작스럽게 극우적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당이 대거 영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한국당의 책임당원이 지금 핵심 당원 한 34만이 된다 그래요. 근데 투표율을 생각해보면 8만에서 한 10만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봤을 때 상당수 중에 극우적인 인사들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중에 지금 가장 막강한 후보 경쟁자가 현역 의원의 신보라 의원이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여성 국회의원 중에서 누가 휴직 썼던 쌍둥이 최초로. 출산한 신보라 의원 굉장히 인품이 좋은 국회의원인데 여기 전당대회에서 신보라 의원 같은 경우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을 때 본인 SNS에 글을 올립니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공개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로 보건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극우적인 인사들이 표를 던질 때 신보라 의원에게 가지 않는 표가 있다면 그 표를 다 받아가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계산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의원이 했던 얘기처럼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에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치는 사실 갈등을 더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있는 건데 훌륭한 정치가가 되려면 준교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중학교 단짝 만났는데 준교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준교야. 우리 그 준교가 자유한국당의 보수정당의 최고위원 선거로 출마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교가 정말로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먼 미래에서 진짜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길을 걷기를 정말 친구로서 꼭 바란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영상 편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식이었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황당한 규제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향해서 역풍이 불고 있는데요. 성평등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이름으로 각 방송국, 특히 음악방송국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여가부가 내보낸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이 장관으로죠.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해서는 안 된다. 사례. 음악방송 가수들은 모두 쌍둥이. 여가부가 직접 쓴 사례예요. 대부분의 아이돌 걸그룹들이 마른 몸매에 하얀 피부, 비슷한 메이크업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긴 걸그룹들의 출연자,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는 과도하게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한 겁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긴 걸그룹 마음에 안 드니 싹 뜯어고치라는 게 성평등이냐?
실효성 없는 탁상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다. 그리고 정신 나간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이다. 가수 지코와 블락비 그리고 나인뮤지스의 경리 한 예능에서 닮은 꽃 남매로 화제된 아이돌인데 그럼 둘 중 한 명은 방송을 포기해야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티즌들의 비판뿐 아니라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하태경 의원. 진선미 장관은 여자 전두환이냐. 군사 독재 시대 때 두바일 단속, 스커트 단속과 이게 뭐가 다르냐. 그리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에요. 아니 성평등하고 외모 회귀라가 도대체 어떤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납득 불가능하다. 사적 부분을 간섭하는 것 자체가 군사 정권 독재를 떠올리게 한다. 이 민주당 초선 의원 누군지 이름은 알지만 차마 이름을 다 밝힐 수가 없어요. 박용진 의원도 저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일단은 걸그룹의 외모 규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박정아 대변인 아니 살다 여가부가 음악방송 프로그램들한테 걸그룹 외모 비슷할 경우 출연 제한하라라는 지침을 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그게 민주당 초선 의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성평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가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차라리 저렇게 할 거면은 그냥 부처를 해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은 없고 하니까 이상한 거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오늘 눈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저쪽 아직도 남아있는 달동네 같은 데 가면 도시락 복지 공무원들 다 일손 딸려갖고 힘든데 차라리 그런 데 가서 도시락이나 나눠주고 하는 게 낫지. 예. 성평등 한다고 그러면서 괜히 뭐 방송에 누구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심지어는 무슨 싱글 데디들 만난다고 하면서 그 남자 이혼을 해서 뭐 그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들 만난다고 하면서 남자분들 30, 40대 남자분들 만나서 간담회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말도 못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싱글맘들 많고 여성분들 많은데 그런 어려운데 차라리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할 일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들어서 국민들 지탄받고 혈세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 찾아가야지 부처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윤 차장. 네. 지금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가이드라인대로라면 프로듀서 101이라고 그 여성 아이돌 그룹이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이 화장하고 똑같은 칼 군무를 쳤던 그 여성 아이돌 그룹 상당히 많잖아요, 인원이. 네네. 그중에 절반은 나오면 안 되는 거네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지나친 규제죠. 아이돌 그룹이 어떤 외모를 지향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아이돌 소속사나 아이돌이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외모를 가진 그 아이돌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것도 역시 그 시청자들이 알아서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 판단하는 그 시청자는 그냥 안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뭐 좋다고 하는 그 시청자는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어느 방송사가 이 출연진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출연진 비슷하니까 이 사람을 빼겠다 이렇게 하는 방송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런데 이런 정부가 이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을 하나하나 다 규제하기 시작하는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억하실 텐데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비만이 문제다. 비만이 자꾸 늘어나면서 살적 비용도 더 늘어난다라는 이유로 먹방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티즌들이 아니 그 비만의 원인이 먹방이라는 것도 황당하고 먹방을 규제해서 비만을 줄이겠다는 그 발상도 너무 황당하다라고 정말 사회적 반발이 컸거든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규제가 나온다는 것,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규제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국가주의적인 발상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외모 지상주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좀 바꿔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더 걸릴지언정 그렇게 문화를 바꿔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규제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거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중앙일보가 오늘은 이 문제로 만평까지 실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만평 함께 보시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진선미 장관이 비슷한 외모 방송 출연 금지를 들고 나오자 뒤에서 누군가가 그럼 난 빠질래. 누구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에요. 뭐가 다르냐? 중앙일보가 오늘 이 점을 꼬집은 것 같은데 김광선 변호사님 예전에 소녀시대 분들 처음 나왔을 때
완전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누가 누군지 되게 헷갈렸거든요. 왜냐면 아저씨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소녀시대 태연, 수연, 유리 뭐 다 구분하는데 처음에는 비슷비슷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여가부가 누구는 비슷하니까 방송 나오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려내야 된다.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국가의 가장 특징은 문화의 다양성이고 설사 자기가 보기 싫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이돌 그룹의 어떤 외모를 보면 저도 사실은 분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문화의 트렌드, 그러니까 특히 나이 든 층을 많이 안 좋아한다고 한다면 젊은 층, 청장년층 이런 데서는 사실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국민이 봐서는 안 될 외모 아니면 봐야 할 외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별한 것 자체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 어떤 근본 규범과 어긋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그 쌍둥이처럼 나온다고 해서 그게 선택권은 시청자에 있고 국민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서 음악의 어떤 다양성이 음악 실력이 부족하고 외모에 있어서 비슷비슷하다고 한다면 나는 저런 가수를 싫어하면 사실 이게 자유 경쟁에 의해서 저절로 퇴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시장의 원리에 맞게 하는데 이거 자체를 갖다가 무엇은 되고 무엇은 되지 않는다. 이걸 어떤 발상 자체가 정말 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이 5공화국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이 5공화국 같다. 5.18 망원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배우가 있습니다. 누구요? 이제는 고민이 된 배우 박용식 씨가 떠오르는데요. 박용식 씨. 예. 누가 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 닮았죠. 그래서 나중에 4공화국, 3공화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빼다 밟은 배우로서 모든 역을 하게 되는데 당시 신군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너무 닮았네라고 해서 출연 정지 내립니다. 출연 정지 시켰어요. 맞아요. 비슷한 외모 출연 금지에 시초를 올라가게 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용식 씨거든요. 10년 동안 결국은 출연 정지 당하게 되니까 방앗간 운영해요. 어렵게 좋은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결국 박용식 씨가 나중에 정권이 교체되고 노태우 정부 시절 1991년에 연희동 자택으로 갑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러다 몇 번이고 사과를 해요. 나는 진짜 몰랐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처구니 없는 시행착오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지나간 과거를 사과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 사과 안 하시는 분이.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과연 이 박용식 씨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서 지금 여가부에서 내린 지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민에게 하루빨리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부가 더 이상 꼰대 정부다라는 소리 듣지 않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먹방 방송 규제하겠다고 했다가 규탄받고 유튜브 가짜뉴스 가려내겠다고 하다가 규탄받고 이번에는 비슷한 아이돌 그룹 출연 못하게 하겠다고 하고 야동 사이트도 일괄적으로 차단했다가 무슨 인터넷 시장이 군부 시장이냐라는 비판받고 왜 그런 거예요? 예,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하태경 의원이 되게 빨리 뛰어나가잖아요, 보통. 근데 이번에 제 기억에 두발 단속 스커트 길이 제고했던 건 박정희 정부 시절에 했었던 얘기인데 전두환 대통령 왜 또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까 봐서 팩트체크 일단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자기들 의견을 낸 게 문제네요. 여가부가?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장르,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정도의 의견서를 전달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저렇게까지 무슨 디테일하게 외모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갖고 얘기를 하면 방송사로서는 그럼 누구를 퇴출시키고 누구를 출연 정지를 시키고 할 건지 자체도 오히려 더 문제가 되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국회의원 인기 없는 직업군입니다. 오히려 인기 있는 축구 선수, 운동 선수 혹은 이렇게 아이돌 그룹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더 미래의 자기들의 꿈인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혹은 검열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의견을 강하게 내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하고 우리 보는 국민들로서도 불편한 일이네요. 우리 의욕이 넘쳐서 그러실 있는 것 같습니다만 괜한 또 이렇게 문제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여가부에서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먹방 규제 이런 것들도 좋은 의미에서 시작하다가 그냥 행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전체 10개는 잘했는데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 전체 사과 박스를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행정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음악방송만 보셔서 그렇지 사실 밤늦게 보면 70, 80 세대들을 위한 옛날 흘러간 노래들 혹은 트로트를 즐기는 분들을 위한 전문
채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은 우리 그 언론 혹은 방송사들이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다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행정당국이 하는 쪽으로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황당한 여가부의 방송 출연 금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인데요. 유튜버가 흉가 체험을 방송하던 중에 실제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당국도 나섰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이 사건 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저희 돌직구쇼 수사반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통, 올바른 경찰, 백기용 팀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건. 유튜버가 폐가를 체험하는 방송을 촬영 중에 진짜로 그 흉가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현재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일인지 사건의 전말부터 준비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현재 지금 실시간 네티즌들 사이에서 정말 섬뜩하다. 어떻게 이런 일 다 있냐. 좀 강력하게 수사해달라. 이런 들끓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지난 16일 자정쯤에 유튜버 BJ 박모 씨 30살 흉가 체험 방송을 위해서 광주 서구의 3층짜리 요양병원 폐건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양병원 영업을 안 하는 폐건물, 문 닫은 건물, 병원 건물. 철조망을 넘어서 야밤에 몰래 진입을 합니다. 손전등 하나랑 휴대폰만 들고 갔겠죠, 카메라만. 폐쇄된 지 10여 년이 된 곳, 심야 흉가 체험 장소로 검토되던 곳이에요. 이미 폐쇄된 지 1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입원실 입구 쪽에서 갑자기 내복 차림의 60대 남성이 앉아있는 거예요, 쪼그려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더 자세히 다가가 살펴보니 이미 사망한 남성이었습니다. 문 닫은 지 10년 된 요양병원에 입원실 입구에 도대체 내복 차림으로 쪼그리고 앉아서 사망한 60대의 시신. 누가, 어떻게, 언제, 왜 갖다 놓은 걸까요? 박 씨는 정말로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느끼면서 급하게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망한 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이에요. 경찰은 시신을 국가수에 부검에 의뢰했고 사망한 노인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쯤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67세로 추정이 됐고 이 노인은 거주 불명, 주민등록증은 말수도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밝혔어요. 건물주가 처벌을 원하면 이 유튜버의 주거침입죄를 검토할 수 있지만 수년째 방치된 폐가라 입건 여부는 좀 더 수사를 진행해봐야 한다. 지금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경찰은 이 사람을 처벌할지 말지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일단은 백 팀장님, 네. 그 시신이 왜 10년 문 닫은 요양병원에서 내복만 입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냐는 거예요. 네. 광주의 그 광춘동이라는 요양병원인데 10년 됐습니다. 폐쇄된 지가 병동 요양병원이. 근데 이제 BJ, 그러니까 어떤 흉가나 공포체험 콘텐츠의 1인 방송을 하는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 곤잠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1인 그 BJ가 사실 조수들을 데리고 공포체험을 하기 위해서 흉가라든가 이런 병원, 오래된 병원을 가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층을 거쳐서 각 요양병원 객실로, 병실로 이렇게 가는데 2층에 한 곳에 문을 여는데 웬걸? 이게 이제 처음엔 그랬다라고 해요.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상당히 부패가 진행돼가는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BJ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정말 심장이 멎을 정도의 그런,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 16일 날 토요일부터 일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이란 말이죠. 굉장히 전등불이나 이런 어떤 보안등도 없고 어두운 상태에서 이 소위 말하면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치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너무 놀라서 이제 곧바로 도망와가지고 112 신고를 했는데
결국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이거 신고를 받고 수사를 했는데요. 앞에 이제 리포트에 보셨지만은 부검을 일단 의뢰했습니다. 타살 의혹은 없는데 예. 1차 부검이 소견이 동사, 저체온증으로 인한 동사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굉장히 가슴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가족이 없습니다. 형님이 와가지고 유족 진술 조서를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본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 연고가 없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국가나 어떤 지자체에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겨울에 거기서 노숙을 하다가 쓰러져서 결국 사망했는데 무려 2, 3개월이 지나도록 발견이 안 된 상태에서 1인 비디오 이 BJ가 발견했다고 하는 측면은 또 다른 어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는 가슴이 아픈 사건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추운 날씨에 거주지가 없었던 이 67세 남성이 몸을 데피기 위해서 문 닫은 요양병원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동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동사한 시신을 이 유튜버가 발견한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내용이 방금 백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 곤지암과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다라는 점에서 소름 돋는다. 뭐 네티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곤지암의 한 장면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지금 이렇게 영화 곤지암 내용도 뭐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곤지암에 문을 닫은 당신 정신병원이었죠. 그렇죠. 이 정신병원을 들어가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정신병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뭔가 인기척이 나고 그곳에서 뭔가 어두운 영적 존재들이 좀 느껴지는, 쉽게 말해서 저곳에 귀신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도 저때 당시에 이 장면이 너무나도 리얼하고 또 소름 돋다 보니까 곤지암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 그런 기사들까지 쏟아졌는데 지금 이번 사건, 유튜버 입장에서는 딱 영화 곤지암과 똑같은 실사판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요. 일단 좀비, 흉가, 귀신 체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여름 단인데 왜 벌써부터? 그래서 이제 관광지 그런 데 가면 뭐 어두운 터널 같은 아니면 뭐 흉가처럼 꾸며놓고 들어가서 이제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BJ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공포된 분위기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아마 전국에 이런 흉가, 폐가 아니면 뭐 폐쇄된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서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떤 범죄 행위를 은닉하기 위해서 뭐 사체를 그곳에 유기를 한다랄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겨울철 같은데 굉장히 춥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숙자들이 그쪽 가서 좀 쉬려고 하는, 저녁에 잠을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 이제 폐가나 어떤 흉가를 할지라도 그건 소유자 있고요. 예. 소유자 있으면 소유자의 점유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걸 무단으로 침입하면 실제로 형법상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죄가 될 수는 있어요. 물론 이걸 소유한 사람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폐가나 흉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건을 훔쳐갈 것도 없고 사실 이제 본인이 어떤 피해를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찰도 이렇게 BJ가 침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보면 이런 사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뭐 약간의 어떤 이점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소유주의 어떤 의견이 처벌을 굳이 원한다고 한다면 처벌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건해서 조사를 한달지 그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흉가에서 문 닫은 병원에서 시신이 나와서 모두가 깜짝 놀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취재 수첩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초등학교 반을 배정하는데 뭐 김광산, 백기종, 김진 3학년 1반, 그런데 가로 열고 김광산 반포자이, 백기종 서초구레면 힐스테이트, 김진 동신빌라, 이렇게 주거지 아파트를 써놔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 또 예를 들어도 저만 빌라로 들었어요? 반배정표 신입생 이름 아파트명으로 구별. 참 이런 일이 있어요. 서울 마포구의 A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B씨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반배정표가 떡 떴는데 이름 옆에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김광상 서초자이, 백기종 뭐 레미안 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파트 이름 변기가 된 것을 발견했어요.
김땡주 자이, 김땡주 삼성. 가운데 글자를 뺀 나머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신입생 58명에 대해서 이름 옆에 이 사람이, 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이들이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빌라에 사는지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배정 결과 예시, 김모주 레미안, 김모주 자이, 박용진이에요? 박웅진 아이파크.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학교 측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은 곧 너네 어머니, 너네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부자 동네에 사느냐, 아니면 빌라에 사느냐, 자산 규모를 보여준 척도다.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에 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조치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명을 했어요. 명백한 잘못임으로 시정하겠다. 비판이 일자 반배정표 개시 일주일이 지난 어제 학부모 이름을 일부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이미 그 아이들의 이름과 사는 곳 정보는 공개되고 난 이후입니다. 백기중 팀장님, 아직도 이런 일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그 초등학교, 전 국민학교에 입학했었는데 국민학교 시절에 아버지 뭐 하시니? 뭐 검사요, 선생님이요, 뭐 노동하십니다. 뭐 이런 일들이 공공연했는데 그게 사실은 아이들 사이에서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다 폐지됐잖아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나이 없어졌죠. 이 초등학교에서 홈페이지에 이걸 가운데 물론 가로의 이름을 가로로 치고서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지만 58명 이름은 금방 누군지 알거든요. 예. 보세요. 초등학생들 대화가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요? 너네 집이야? 빌린 집이야? 이사 몇 번 했어? 자간이 전세니?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빌린 집이 전세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빌린 집이라고 묻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이름을 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형 빌라라든가 아니면 소형 아파트 또 임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남권에 근무할 때 어떤 그 집회 시위가 있었냐면요. 자, 한쪽은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아파트가 있었고요. 또 반대편 도로 건너편에는 소위 중대형 유명 브랜드 명품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에 학교를 가는 학군으로 배정이 됐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 중대형 유명 명품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학부형들이 집회 시위를 합니다. 예. 왜 우리 아이들 저쪽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같은 학군에 편입해서 같이 학교에 다니게 하느냐 라고 정말 얼척이 없었던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아이들이 물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58명의 아이들을 초등학교 홈피에 신입생들을 이름을 가로를 쳤다고 하지만 무슨 아파트, 빌라 이런 식으로 명시를 변기를 해놓는다고 하면 아이들끼리끼리 또 어울리게 되는 분명히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의 어떤 학교를 갔는데 강남권에 있는 아이들이 뭐 일부입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북의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강남에서 학교를 들어온 강북 학교 다니는 아이들끼리 강남 아이들만 놀더라는 거예요. 학교 어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 학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한 것 같아서 전 정말 너무 못마땅한 생각이 듭니다. 학교가 너무 생각이 짧아도 생각이 짧았어요. 아이들의 이름이 같아서 반배정표를 좀 구분해주고 싶었으면 뭐 학부모의 이름을 하든가 아니면 요즘 아이들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없으면 부모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라도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아파트? 더군다나 김광석 변호사님, 이 마포구 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마포구. 특히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었어요. 이 A초교에 배정받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제가 비교해봤는데 빌라는 아예 빼놓고 아파트 끼들만 봐도 30평대 기준으로 비싼 곳은 뭐 13, 14, 15억. 그리고 같은 30평이라도 저렴한 곳은 상대적으로 5억, 4억. 그러니까 같은 30평 기준으로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8억 차이가 나요. 어느 단지에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끼리 이거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 이름 자체만 보면 이게 이제 자산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지 지역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의 자산에 관한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는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인데 자가인 경우도 있고 월세인 경우도 있고 뭐 전세인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 자체는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러면 거죠. 상대방이 월세를 살든 뭐 그렇지 않던
그건 나와 마음이 맞으면 친해지는 거고 나의 어떤 취미 같은 게 같으면 그냥 친해질 수 있는 건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한테도 이제 편견이 생기는 거죠. 쟤는 어떤 아파트 살아? 쟤는 어떤 아파트 살아? 그러면 쟤는 굉장히 돈이 있는 집안이야, 가족이야. 그렇게 되면 애들한테도 편견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게 일종의 이제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교 자체에서는 굉장히 고의성은 없었을 거예요. 단지 애들 이름이 비슷한 경우에 있어서 식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좀 너무 생각이 짧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 1980년대에 있었던 건데 사실 이제 모 동에 아파트가 굉장히 비쌌어요. 예. 그래서 불이웃돕기를 모금을 했다는데 아주 큰 평수의 애들이 불이웃돕기를 모금했는데 그 학생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작은 평수에게 이걸 돈을 전달하자 같은 학교 내에서 불우이웃이라고 예, 모았는데 근데 사실 그 동네는 작은 평수가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의 부자 동네였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어리고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당연히 교육 당국 또 학교에서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학교 측에서는 고의성이 없었겠지만 혹여 이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신입생 아이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부모 수입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아이들을 재단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최수철 Y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되셨을지 하플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이탈리아 로마 대사관에서 잠적한 조성길 대사들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저희 신동아의 단독 취재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ES 휴 씨, 그리고 허닝썬의 애나와 승희, 그리고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 래퍼와 역시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는 멋있는 모델,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탈북과 잠적으로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놨던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현재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저희 신동아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토록 한국으로 망명하라라고 권유를 했던 태용호 전 공사의 편지도 소용이 없었던 이유, 조성길 대사대리가 한국으로 오지 못했던 그 이유, 바로 이탈리아 로마 대사관을 조성길 대사대리가 탈출할 때 미처 데려오지 못한 고교생 딸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에 따르면 조성길 대사대리가 부인과 탈출하면서 고교생 딸을 데리고 나오지 못해서 로마 대사관에 고교생 딸이 남았고 북한이 최근 이 딸을 북한으로 압송했다라고 태영호 공사는 밝혔습니다. 조성길 대사대리의 향후 거처에 대해서는 자신의 딸이 할머니와 북한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디서 살지 거처도 밝히지 않고 정말로 악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살 것이다 라고 전했다고 태영호 공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은 NCND,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라는 애매모호한 입장과 함께 조 대사대리의 부부의 소재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박정화 대변인. 네. 조성길 대사대리가 이탈리아 로마 대사관을 떠나서 잠적했을 때 이탈리아 당국에서 모초의 조성길 대사대리 부부를 신변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정원과 대한민국 외교당국 이거 탈북한 소식도 모르고 손 놓고 있다가 주요 탈북 인사를 우리 측으로 못 데려온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딸이 지금 북한으로 압송이 됐다. 이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마음이 아픈데 그때 당시 뭐 어디선가 이 조성길 대리대사 가족이 잘 있을 거라고 유럽 아니면 미국 뭐 이미 미국을 갔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었고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여기 같이 와서 나랑 같이 우리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일하자 뭐 이런 편지도 공개적으로 썼는데요. 결국은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딸이 저렇게 나오질 못해서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대사 나오고 부인 나오고 했는데 그 딸이 나오는 순간 아마 그 대사관 당직자들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눈치를 채워서. 참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참 딸을 놔두고 그것도
조 대사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었던 이탈리아 하원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두 자녀 교육 때문에 아마 북한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사랑을 많이 갖고 있었던 대사인데 딸을 저렇게 놓고 왔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태영공사 얘기는 사실은 북한으로 압송이 돼서 할머니하고 잘 살기를 바란다라고는 그렇게 마음을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글쎄 할머니하고 잘 살고 있을지 걱정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우리 북한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어디 수용소 같은 데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앞으로 걱정이 참 많고 아무튼 남은 가족들이라도 잘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정보 당국자도 이렇게 모른다고 얘기할 때는 알고 있었고 뒤에서 뭔가 조치를 다 하고 있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해서 조 대사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태영호 공사의 이야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 데리고 탈북하지 못했다. 로마에서 같이 살다가 본인과 부인만 탈북을 했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탈북 작전은 굉장히 대사관 관계자들이 서로 상호 감시를 하고 있어요. 조성길 대사 대리가 이탈리아 로마 대사관에서 서열 1위다 하더라도 그 서열 1위를 감시하는 수많은 눈이 있다는 거죠. 대사 대리 나오고 조 대사 대리 나오고 부인 자연스럽게 나오고 마지막에 딸이 나와야 되는데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 자녀를 즉시 압송했다. 북한은 조성길이 한국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그의 딸을 지방으로 추방한다. 북한의 딸을 위해 조성길은 한국에 절대 오지 않고 조용히 살 것이다. 참 박수현 차장, 우리가 북미 회담도 있고 남북 화해도 좋은데 저는 그래도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마음 한구석에서 김정은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앗아간 거지만 북한 동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통치를 합니까? 딸을 인질 삼아서 조성길을 북으로 오라 혹은 어디 가서 악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네, 그게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이 통치를 하는 방법이죠. 조성길 대리 대사가 잠적을 하자마자 북한에서 체포조가 급파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이유가 바로 아마 이 딸을 북한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딸이 만약에 이렇게 잡혀서 북한으로 압송이 된 상황이면 현재 조성길 대리 대사가 행보가 지금 전혀 추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탈북을 했더라도 아마 지금쯤 어디선가 어디쯤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 딸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딸이 인질이죠. 조성길 대리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대리대사 역할을 했잖아요.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치품을 공급하는 루트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치품은 대북 제재의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재를 피해서 사치품이 들어갔던 그 루트를 조성길 대리대사가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데서 제재를 압박할 수 있죠. 그 루트를 알게 되니까. 그런 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사치품을 사려면 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돈의 출처라던가 이 돈이 어떻게 공급됐는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조성길 대리대사가 이 정도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는 다 추정을 했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이 딸의 그런 안위를 이유로 충분히 이 조성길 대리대사가 입을 다물고 있도록 하게끔 하는 데 활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호 공사 이런 얘기를 했죠. 조성길 대사 대리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신 성분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부친도 마찬가지고 처가 쪽도 집안이 좋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를 터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딸이 할머니랑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평양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생활을 하고 지내는 과정에 만약에 조성길 대사 대리가 외국에서 허튼 짓을 하게 됐을 경우 이 모든 것들을 박탈시키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태리어, 프랑스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입을 다문 채로 지내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과거에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중간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고소영 씨랑 한석규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결국은 마지막에 자유를 찾아서 제3지대로 떠나게 되지만 그 제3국에 있는 머나먼 나라까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북한을 배신한 데에 대한 응징을 하게 되는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의 그 장면이 지금의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해서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전혀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 조성길 대사 대리가 고기생 딸을 평양에 두고서 사는 게 사는 것일지
제대로 살 수는 있을지 걱정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걱정됩니다. 자, 두 번째 핫플 주인공도 만나보겠습니다.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서 7억 9천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됐던 SES 출신 유수영 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다만 슈 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집행유예 선고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한 걸까요? 슈는 항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며 슈가 전한 메시지를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너무 끔찍하고 너무 화가 나고 창피스럽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의 질타를 통해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야, 이게 김강산 변호사님. 이 도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 요정. 지금도 인기가 많고 얼마 전에는 아이 키우는 양육 프로그램에서 예쁜 아기들 3명인가 슈 씨가 키우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슈도 아닌 걸 알면서 끊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도박. 제 주위도 이제 도박으로 이제 패가 망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러세요? 대학 다닐 때, 그리고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 교수과에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집안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래서 5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강원도에 있는 카지노를 드나들면서 이제 전 가족, 자기 부모 재산까지 다 날린 거예요. 아이고. 최근에 우리 의뢰인과 관련된 건데, 그분도 아는 분입니다. 근데 아들인데 굉장히 서울대 명문대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에 도박에 빠져서 계속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버지가 그 돈을 다 갚아줬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집안도 다 망해버리니까 갚아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면 너는 교도소로 가라. 그래서 이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그렇게 빠져드는 거에 대한 어떤 모습이 굉장히 끔찍하고 화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상습을 해서 처벌을 아주 세게 합니다. 근데 그 상습이라는 이유를 붙인 이유는 이게 자꾸 빠져들면 습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단계에 돌아가는데 슈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는데 이 형 자체는 집행유예 형 중에서 가장 낮은 형이에요. 그래서 가장 처벌을 적게 할 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처벌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항소해봤자 결과적으로 더 깎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본인이 또 사기죄로 또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결국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건 도박했을 거라는 걸 알면서 빌려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 그렇죠. 못 갚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용인도도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니라서 이제 무혐의를 받았는데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도박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오히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카지노 가면 마카오 같은 데 가면 이제 외환 바꿔줘야잖아요. 그 사람 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오히려 더 고소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슈 씨를 도와준 사람들은 다 처벌받고 슈 씨는 굉장히 경미한 처벌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 세 번째 핫플 주인공도 만나보겠습니다. 버닝썬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버닝썬의 전 직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마약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애나의 집에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가 애나의 집에서 발견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압수품과 이 흰색 가루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했고 외국인인 애나를 출국 정지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나는 어떤 입장일까요? 저희 채널A의 단독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억울합니다. 저 담배는 안 펴요. 팔거나 그거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고양이 안약 그거를 가져갔고 그 흰색 가루는 세탁 세제 그거 가져갔고 빨대 있잖아요. 그 빨대를 가져갔어요.
글쎄요, 그게 세탁세제인지 마약인지는 정밀검사 해보면 나오겠죠. 경찰이 세탁세제도 구분 못했을까요, 과연? 한편 경찰은 클럽 전현직 운영직도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버닝썬의 사내이사 승리도 경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승리는 정말 버닝썬 사태와 연관이 없을까요? 채널A의 NIA 인터뷰를 통해 출연해보시죠. 네, 승리 아무래도 유명인잖아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중 사람들 승리를 좋아하고 사진을 한번 찍고 싶어서 그냥 요청을 했어요. 승리를 그럼 찍으세요 해가지고 찍었어요. 저랑 좀 하고 싶었어요.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랩과 패션 세계에 도전장을 내민 두 시니어가 화제입니다. 올해 나이 75세 해방둥이 래퍼 임원철 씨. 유튜브에 개인 랩 영상을 올리고 힙합 실력을 뽐내는 힙합 경영 프로그램에도 나갈 정도로 그의 힙합 사랑은 실로 대단합니다. 배움의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71세 대학에 입학해서 최근에는 대학 졸업장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할배도 말 좀 하자. 예예예예. 요즘 젊은 세대는 생각 좀 해. 니네가 저절로 큰 줄 알아. 어떻게 길렀는데 배불러가며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허기에 찌들어가면서도 누구 입에 넣어주었는데 무슨 죄를 진 건지 한마디 말 대꾸도 못하고 술며시 일어나 주방으로 가 멍하니 서 있는 거 상상이나 해봐라. 64세의 모델로 전격 데뷔한 시니어 모델 김칠두 씨도 SNS로 후끈하게 달구고 있습니다. 27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한 김 씨는 경영난의 식당을 접을까 고민하던 중 아빠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해보라는 딸의 조언을 떠올려 패션 모델 학원에 등록했다는데요. 181cm의 키와 마른 체격 덕에 한눈에 모델 관계자들의 눈에 띄었고 시니어 모델 최초로 국내 패션쇼 메인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델로 살 생각이라라는 김칠두 씨를 응원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멋있는 두 분이었습니다. 특히 저 랩하는 분도 대단하지만 김칠두 씨 모델은 박용진 의원님 상당히 멋있어요. 사진들 보니까. 한때 제가 푹 빠졌던 철학자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를 닮았다. 그분도 그렇고요. 브라함스도 그렇고요. 저 이렇게 수염 기르고 그 음발을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기르신 분들이 상당히 뭐 있어 보이세요. 근데 저분이 저기 잘 못 갖추면은 못 관리하면은 그 엄청 지저분해 보일 텐데. 그럼요. 우리 김실기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딱 볼 때 멋지다 이런 느낌 확 들었고요. 그리고 저분이 그 한 컷 한 컷 이걸 보니까 아주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분이셔서요. 그저 이렇게 그냥 나이 먹어서 한번 이런 것도 해보지가 아니라 본인의 직업으로. 본인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걸 해보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도 자세도 우리에게 주는 그 프로로서의 아주 멋있는 느낌을 주고 계십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노후라는 게 지금 좀 젊은 저희가 생각하면 노후가 굉장히 좀 두렵고 막막하죠. 그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딱히 할 일도 없고 또 돈도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이 노후라는 게 너무 막막하게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앞에 보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젊은 시절에 뭐 장사도 하시고 지금 임원철 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한 상황인데 그 대학까지 다니면서 지금 만학도의 꿈을 이루셨고 졸업도 했고 또 매달 학교에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5만 원씩 냈다고 해요. 예. 그런 걸 보면 젊었을 때 고생했지만 지금 노후에 자기들이 꿈꾸는 삶,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에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그 꿈을 이뤄가고 실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멋있다. 나도 좀 저렇게 지금은 뭐 생계라는 이유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그 꿈을 이루면서 사는 노후를 보내고 싶다라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서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60세 모델 하시는 김칠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모델 꿈이 있었는데 돈 벌어서 순댓국집 해서 애들 키우고 하느라 꿈을 접었다가 이제서야 꽃을 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항상 부모님 세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요즘 입학보다 이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생들은 졸업 사진을 찍으면서 함께 했었던 이 그부의 얼굴을 다시 보면서 즐거워하는 시즌인데 3년을 함께 했던 내 학교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올해 맹학교를 떠나는 고3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졸업식을 앞두고 특별한 졸업 앨범을
선물 받았습니다. 졸업 사진을 선물 받았는데 바로 3D 프린터로 제작한 입체 졸업 사진입니다. 임진환 씨가 서울 한민맹학교 졸업생들을 위해서 17cm 가량의 흉상을 만들어서 선물한 건데 졸업생들의 얼굴 모양과 특징, 헤어스타일,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주근깨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흉상 아래에는 점자로 졸업생의 이름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졸업생은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이제서야 내 친구가 이렇게 눈이 컸고 내 친구가 이렇게 코가 돼지코였고 내 친구가 이렇게 입이 앵도 같았구나를 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고맙다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은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 이 3D 프린터 업체의 임진환 씨, 26살의 젊은 나이인데 이 임진환 씨의 생각을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맹학교에 모두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임진환 씨가 자비를 들여서 돌아다니면서 맹학교 졸업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입체 졸업사진을 찍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여가부 황당한 규제 소개해드렸는데 여성가족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나 하세요. 개인이 생각해서 개인 돈 들여서 하는 거 우리 정부기관에서 정부 돈 들여서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임진환 씨께는 매우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